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IPO, 유상증자 모두 주식 발행을 늘리는 이벤트, 주식 공급의 이벤트들입니다. IPO도 IPO지만 유상증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일부 종목의 주가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죠. 지난해에 이 유상증자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유가증권 시장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 9조 2,030억 원, 9조 2,830억 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13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는 전통적인 증자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양대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 104개사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식시장의 공모를 통해서 모은 금액이 20조 1,2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종종 역대 최대가 2010년에 기록했던 그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보다 2배 더 늘어난 금액이 바로 올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식 수가 증시 수급에 부담을 주고는 있지만 또 그만큼 커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잘 지탱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피 3,000포인트 내외 계속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3,000포인트 이 선 부근에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 오늘도 주식시마론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공개하죠. 2022 시장 전망. 오늘 이 주제에 함께 하실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희권 지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권 지점장님이 토마토TV 복귀하시고 나서 저는 매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히스트라다모스라고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지난주 주제에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리뷰해봐야 되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NC소프트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때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NC소프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이 끊이지 않고 나왔었거든요. 예, 리니지 W에 대한 그 첫날의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NC소프트에 대한 주가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다다음 날 58만 원 선을 저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 상한가 가실 거 예견하셨어요? 아니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화를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받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못 샀는데 지금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NC소프트를 사자는 것이 아니라 NC소프트의 시기에 대해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NFT의 원조, P2E의 원조는 NC소프트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가 이 NFT 시장에 들어왔을 때, P2E 시장에 들어왔을 때 경쟁사들을 다 물리치고 1등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보면 컴투스나 이런 모바일 기업들이 PC 게임에서 모바일 기업으로 제일 먼저 바뀐 기업들이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1세대 기업이었지만 결국 지금 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늦게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NC소프트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가 그 자리 또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시기를 매수하자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저는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때마침 우리가 NFT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시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된 상황이고 내년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질문을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점장님 아시고 계셨어요? NC소프트가 NFT 사업 나갈 거 알고 계셨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 나올 줄 아셨습니까? 네. 예. 저는 몰랐고요.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그 정보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제가 알고 있었더라면 엄청 많이 사고 다 샀겠죠. 근데 몰랐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패션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 방향성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지난주에 제가 NC소프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이 댓글에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하셨을 때 네. 아직까지 반영된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개인 투자자가 3천억을 뭐 샀다 팔았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 금감원 조사 시작됐는데 이거 NC소프트 주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뭐 단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미래의 주가, 프라이스는 미래의 EPS,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실적과 향후의 실적과 그리고 이 기업, 이 산업에 대한 멀티플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가 실적, NC소프트의 실적 아니면 NC소프트의 멀티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노이즈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미래의 프라이스는 EPS가 늘어나느냐, 멀티플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NC소프트의 EPS는 리니지 W의 성과다. 그리고 멀티플은 NFT를 언제 시작하느냐인데 지금 저는 지난주 콜이 EPS는 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결국 멀티플 싸움으로 NC소프트를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EPS조차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9일 만에 리니지 W가 매출 1000억을 돌파했고요. 이는 뭐 9일 만에 1000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실적 추정치, 내년의 EPS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멀티플이라는 NFT로 이용해서 리레이팅을 시켜주기 때문에 EPS도 증가가 되고 멀티플이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NC소프트의 컨콜에서 조금 크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뭐냐면 NFT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하겠다라는 것과 새로운 게임 플러스 기존 게임의 NFT P2E를 접목시키겠다라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거든요. 네. 보통 작은 기업들이 우리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선언 내지는 의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같이 이런 그 큰 기업들이 우리 내년이라고 시기를 못 박은 것 자체가 빅히트가 내년 상반기라고 그 시기를 못 박은 것 자체와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NFT 그거 굉장히 먼 얘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시기를 못 박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작을 내놓는다라면 이게 반응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기존 게임에 적용하는 거 플러스 신작이기 때문에 이 리레이팅이 2, 3년 뒤에 벌어질 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벌어질 일을 리레이팅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뭐 그 수급적인 노이즈는 충분히 있지만 EPS가 증가되고 멀티플이 상향되는데 왜 그런 수급적인 노이즈로 걱정하시냐라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즈와 본질을 구분하자. 그리고 시장의 패션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밸류에이션을 판단하고 계셔서 그러한 내용 하에 또 주식시장 이슈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 지점장님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NC소프트 지난 한 주 동안 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NC소프트처럼 바닥권에서 바텀 아웃,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또 이익원 지점장 계속 저희 방송 복귀하시고 나서 하이브에 대해서 지난주도 하이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NC소프트 얘기하고 끝에 하이브로 또 결론을 맺었었는데 하이브도 계속해서 고점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추세주와 바텀 아웃까지 함께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내년도의 전망도 적중하기를 바라면서 내년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상장사들의 실적이 과연 어떨까? 올해보다는 좀 성장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2022년 시장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창한데요. 전망을 하는 이유는 틀리려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 거창한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이 예. 전망이라고 제목은 지었지만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건 각 하우스마다 하우스 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메리츠 증권의 하우스 뷰는 내년의 하우스 뷰, 실적에 대한 뷰,
밸류에이션에 대한 뷰, 금리에 대한 뷰, 전략에 대한 뷰, 섹터에 대한 뷰는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갈 거야? 뭐 이렇게 전망을 뭐 맹신하시지는 말라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전망보다는 논리,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 논리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당연히 실적입니다. 이 내년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조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85조, 보통 100조 넘는 체력을 보여주었는데 작년에 이 100조 언더로 하향하면서 85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분기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 170조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170조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내년에 코스피 실적 추정치가 175조에서 180조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 내년의 추정치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중순 정도에는 뭐 190조까지 바라보는 하우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이게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미까지 들어간 그 추정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이 연말 또는 연초에는 내년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꾸준히 올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오픈되거나 또는 기업들의 활동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 한 해 추정치가 내려가는 뭐 보통 그런 사이클을 보이는데 올해는 내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는 이 미래에 그 가격은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미래의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주가는 지금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야지 가는 게 주가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이익 175조를 달성했지만 이것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지만 주가는 이제 오를 수 있는 룸이 더 생기는데 감익이 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 그로스 면에서 올해 대비 내년 그로스 면에서 그리고 내년에 추정치가 하향된다는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내년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 전망치 평균을 내어봤을 때 현재 뭐 올해보다 증가하긴 하겠지만 감익할 것으로 예상하는 증권사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또 주가를 무겁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 고점이 바로 6월에 나왔던 3,316포인트, 3,300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6월까지는 좀 우려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테이퍼링 이런 것들 가시화되고 또 여름장이 좋지 못하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3,000포인트 지수가 10%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주식 비중을 이런 내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줄이는 게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하우스 뷰는 당장 실적 전망치는 안 좋죠. 그럼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기대치가 얼마나 주가에 반영되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엄청 많았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의 PER이 1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15배까지. 우리가 보통 역사적인 평균이 뭐 10배에서 12배인데 네. 15배까지 오르면서 이게 정당화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이런 논리가 1월 달 상반기에 팽배했었죠. 저도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15배에서 지금은 10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내년에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될 거고 실적도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올해가 되어 보니 밸류에이션은 15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높은데 실적 추정치는 그를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내년에 밸류에이션은 10배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밸류에이션의 거의 하단 부분, 이게 그 리스크나 또는 시스템 리스크 같은 큰 위기가 아닐 경우에는 거의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 추정치 하향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고 지금은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앞으로가 중요하지 너무 이걸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어떠한 뭐 헝다 이슈나 다른 리스크에 의해서 감익이 뭐 한 자릿 숫자 또는 10%가 아닌 30%, 40%가 되면은 주식 비중 줄여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서프라이즈를 내거나 추정치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10배로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바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밸류에이션 10배가 바텀 역할을 해주면 그 안에서 이 섹터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미래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EPS가 굉장히 지금 흐지부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EPS에 대해서 집중하는 종목들보다는 멀티플에 대해서 그 집중하는 네. 섹터 쪽으로 보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이 좋았죠. 그들은 네. 이제 이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치주들이 좋을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증시 회복기, 경제 회복기 이럴 때는 또 가치주가 잘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에는 또 이 희귀한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자주 맞이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성장주 쪽에 좀 더 의견을 주시네요. 멀티플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예상 대비해서 PER 10배 수준, PER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금리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하셨는데 이 멀티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PER입니다.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면 PER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금리 전망 중요하겠죠? 네.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시간도 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지금 시간이 거의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하우스의 윤연삼 연구원의 뷰이기도 한데요. 내년에 언제 시기의 문제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 선진국 반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이는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실질금리가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인 펀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그리고 혼합형 펀드가 있는데 채권형 펀드를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올해 채권형 펀드가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평가 이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한 번도 채권형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그만큼 금리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서 이 채권 가격이 빠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내년에 과연 더 빠질 것인가는 일단 저희 하우스의 뷰는 아니다. 이미 이건 선반영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9%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내년의 기준금리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이 결정적인 라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 1.5% 이걸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시장에서 금리가 이 지수의 바닥을 깰 만한 노이즈는 올해 충분히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를 넘어서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중요한 라운드 넘버 2%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하단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국내 기준금리는 1.5%까지 목표로 해서 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물가가 아무래도 영향을 금리에 주지 않을까 싶은데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 주신다면?
지금 그럴까요? 물가 대표적인 것들이 뭐 천연가스, 석탄, 뭐 미국 부동산 시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목재 선물 가격 이런 것들이 엄청 급등했었죠. 예. BDI 같은 경우도 엄청 급등했었습니다. 네. 이게 다 우리 인플레에 부담이 왔었는데 때마다 다 정부의 개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천연가스도 꺾였고요. 석탄도 꺾였고 목재 선물 가격은 이미 꺾였고요. BDI 또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의 물가 상승은 이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부담이니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고요. 이어서 그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단어가 그 뉴노미날. 뉴 노미날? 네, 뉴 네. 노멀도 아니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면 예. 이런 상황이 이제 흔해진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어떤 변수가 상수가 된다. 예, 예. 노미날이 이제 명목 금리거든요. 명목 금리. 그러니까 예. 이제 실질 금리에다가 이 인플레이션을 합친 가격인데 지금의 이런 그 실질 이 실질 금리까지 같이 오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지금 이 명목 금리가 흔해진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시장의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늘린다면 어떠한 섹터를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오늘 같은 시장도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지금 0.4% 오르고 있죠. 근데 코스피는 약보합인데 상승 종목이 600 종목, 하락 종목이 1200 종목입니다. 네.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죠. 코스닥은 0.4% 상승인데 상승 종목이 500, 하락 종목이 980 종목이에요. 0.4% 상승인데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슬림화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전망치가 가미기 되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성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수 플레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수가 바닥을 깨지 않는다라면 지수 플레이는 쉽지 않은 거고 이런 슬림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슬림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내년에 그 평균이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한 종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실적 발표만 하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희귀해진다는 거니까 이 성장주 희귀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멀티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 부담스럽지만 NFT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어서 빠질 때 이 추가 매수, 조정 시 매수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코스닥 게임주가 지수를 왜곡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마 게임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그 지수만큼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신강금님께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은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시장에서 멀티플을 더 주는 종목. 그렇죠, 보자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왜곡이란 말은 글쎄요, 저는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맞아요. 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이 틀리고 뭐 그런데 제가 틀렸다고 하지 시장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다라면 시장이 보여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장이 기이해졌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20-30% 증익을 보이는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증익을 보이는 거기다가 이 성장할 수 있는 멀티플을 가진 그런 기업들의 슬림화 현상은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겸손하고 신중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네, 3,050포인트 가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글 주신 분도 계셨고요. 한 번은 다시 좀 내려가면서 좀 저점을 또 보지 않을까요? 이런 시청자분들 의견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 답 주시죠.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건 네. 이제 12월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많이 오른 종목들의 대주주 양도세 매도 물량이 가슴 한켠에 가장 부담스럽고 예. 지금 NFT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인데 비트코인이 만약 꺾여서 하락을 한다면 이 관련주들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NFT는 가는 방향이지만
중간중간 노이즈가 많이 발생될 텐데 그 네. 노이즈를 만약 비트코인의 하락이 준다면 함께 겁먹기보다는 못 사신 분들,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못 산 것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로 삼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걸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현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종목을 교체하는 포트폴리오 정리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 첫 번째 주제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기업 탐방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을 다녀오셨어요? 많이 다녀왔어요. 그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바텍? 노바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익도 내년에 예상이 되고 멀티플도 함께 올려줄 수 있고 내년에 이익이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길게 주가를 보시면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주식 심화론 때 아마 이게 지금 무증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제가 2만 원일 때 네. 지금 가격으로 치면 만 원이겠죠. 2만 원일 때 네, 조금 앞선 타이밍인데 조금 그 우측으로 커서를 이동해 주시면 그 정도에서 제가 주식 심화론 때 이 기업을 엄청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강조 들었던 이유는 한 해 그 매출액을 분기에 달성해 버리고 오, 분기별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네. 주가가 안 가고 눌리고만 있었거든요. 그건 이러다가는 PER이 3배, 예. 4배 가겠다라고 그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네. 기업 탐방을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무중 가격 전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치면 만 원이었죠. 그게 5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처음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산업용 자석, 핸드셋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자석, 차폐 자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폐 자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한쪽 면은 자력이 있고 한쪽 면은 자력이 없거든요. 우리 많이 쓰시는 핸드폰 지갑 같은 경우에 이 자석으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닫히는 면에는 자력이 있지만 반대편에는 자력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닫혔을 때 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 이 모바일용 전용 그 차폐 자석을 생산하는 업체고 동사가 이 특허권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폐 자석이 모바일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이 전장 차량에도 쓰이고 향후에 확대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실적부터 체크해 드리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제가 급하게 미팅을 잡고 다녀왔는데 3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257억 108억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분기 이익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이고요. 매출액 작다 생각되는데 영업이익률이 40% 수준이죠. 네. 야, 굉장히 저는 이건 뭐 진단키트 업체. 네, 예전에. 대단한 제조업에서 이만한 영업이익을 내는 게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661억입니다. 작년에 한 해 매출액이 679억이었거든요. 3분기 누적 와. 매출액이 작년 한 해 매출액 수준인 거고요. 재무제표는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3분기의 영업이익이 235억 누적인데 작년 한 해 수준입니다. 아직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작년의 이익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4분기가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번 3분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다. 그리고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이런 실적 호조세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사가 기존에 이런 모바일 적용될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신제품으로 출시될 탭 S8에도 동사의 제품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하기 이전 한 분기에 동사가 제품이 나가면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4분기, 1분기에 실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더 성장하는데 작년 최고가 주가에 비해서 아직 지금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주가가 충분히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실적이 정말 이익원 지점장님 눈에 쏙 들어오게 깜짝 놀랄 만한 분기 실적이 나왔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탐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시장에 숨어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소외주라고 하죠. 일명 소외주로 무상증자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시종에 유통되는 주식수도 많지 않은 그런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유증이 그러면 이제 유통 주식수를 늘리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이따가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셨고,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또 더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만한 적용 범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상향 그렇죠. 조정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네. 멀티플은 사실 시장에서 주는 거죠. 시장에서 주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게 멀티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뭐 몇 번 탐방 갔다 와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건방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근거는 높다라고 판단되는데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최소한 실적이 좋아지는데 내년 한 해를 봤을 때 매출액이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4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보수적으로 제가 판단해 본 수치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연간 이익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 400억만 하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준입니다. 과거의 동사의 PER 밴드상 때문에 이 멀티플이 더 올라갈 그 모멘텀이 없더라도 제 EPS만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간을 녹여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멀티플을 올릴 만한 요소들이 저는 3가지 정도 눈에 띕니다. 먼저 동사는 이 핸드셋에만 핸드폰 또는 태블릿에만 이 자석이 들어갔는데 올해 1월부터 전기차 핸들 조향장치에 자석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핸들은 유압식 핸들입니다. 이 유압식. 근데 점점 제가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죠. 앞으로의 이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밸류에이션이다. 이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운행을 할 때는 유압식 핸들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핸들을 조정해야 될 자율주행이 왔을 때 일방적인 조향장치 핸들의 조정이 아닌 쌍방향의 그 조향이 필요할 때는 산업용 자석을 통해서 자석의 힘을 통해서 조향장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이 차량을 조절하고 차량이 핸들을 조절할 때 들어가는데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새로운 멀티플 요인인 거고요. 예. 이게 올해 1월부터 이 양산에 들어갔고 지금 기존의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선 개척 영업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신규 거래선이 개척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면 새로운 먹거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존의 이 모바일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뿐만 아니라 폴더블에도 당사의 자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워낙 그 지플립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 폴더블에 대한 이 양산 양이 많아지고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사의 자석이 채택된다고 하면 뭐 저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겠지만 채택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기존의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 삼성입니다. 네, 예. 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자석 영역에서 굉장히 핵심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용 네. 자석에서. 근데 이 자석이 중요한 건 자력이잖아요. 정말 이 자력이 반영구적, 영구적이고 강력한 그리고 싸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2차 전지를 만들 때 탈철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2차 전지의 불순물인 철을 불순물을 솎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탈철기를 대보마그네틱스와 맥솔은 그 비상장 업체예요.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동사가 이 탈철기 쿼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쿼를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전기차 영역에서 이 신규 거래선이라든가 폴더블 또는 탈철기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익적인 면에서 제 추정치가 틀리지 않는 이상 이익적인 면에서 하단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붕장천님께서 우리 방송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말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거나 또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전 최대한 쉽게 지금 전달할 수 있게 지점장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명쾌하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노바텍이 아까 재무제표 뭐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난해 배당도 많이 줬습니다. 지난해 배당도 많이 줬고 또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중소형주 3천억짜리 시가총액 기업이지만 굉장히 재무제표가 눈에 띄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건 새로운 거래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핸들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 납품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폴더블 폰에 또 자석을 공급할 가능성, 세 번째 2차 전지 탈철기에 또 진출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폐 자석 기업이고요. 노바텍 하면 히토류 그렇죠. 테마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거든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히토류, 그러니까 지금 노바텍뿐만 아니라 대다수 제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네. 원재료 조달이거든요. 이 원재료 조달에서 하나의 원재료만 삐걱삐걱 되더라도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재료, 자석을 만드는데 중요한 원재료인 히토류가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좀 동사의 그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가 네. 미스할 가능성이 많아질 텐데 과거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면 이런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돼서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을 안 하면 히토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 오르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요인인데 하지만 크게 리스크 요인을 볼 거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이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노바텍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노바텍 커승이 중국의 노바텍 닝보 그리고 베트남의 노바텍 비나에게 히토류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중국에 있는 노바텍 커승에서 히토류를 중국의 노바텍 닝보에게 줘서 이 히토류로 이 자석을 만든 다음에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노바텍 커승이 히토류를 노바텍 비나에게 공급을 해서 노바텍 비나가 자석을 만들어서 베트남의 삼성전자 그 IM 사업부, 삼성전자 그 모바일 사업부에 납품을 하거든요. 때문에 만약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이 중국의 히토류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게 만약에 막힌다고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에 있는 노바텍 커승이 중국에 있는 노바텍 닝보한테 원료를 공급하는 거고요. 중국에 있는 노바텍 커승이 베트남에 있는 노바텍 네. 비나에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 문제 그리고 조달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 기업이 모두 노바텍의 계열사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예. 네, 법인이죠. 네. 법인. 네. 노바텍과 그렇죠. 네. 지분 관계가 셋 다 있는 네, 네, 그렇죠. 기업인 네, 거죠. 네. 아니 마진이 이렇게 좋길래 원재료 조달에 문제 없는 그런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진이 이렇게 네, 좋은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 이런 마진이 사실 훼손되기에는 이 다른 이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삼성 내에 이런 그 차폐 자석을 납품하는 회사가 3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3군데 회사 중에 가장 MS가 높은 상황이고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석의 특허권 때문이고요. 만약 이 추가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 이 삼성이 세 기업 외에 또 벤더를 늘리는 건데 동사의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핸드폰 하나의 가격에서 그리고 케이스의 가격에서 자석 가격은 정말 작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 세계 업체 이상으로 이원화하기에는 사실 삼성이 신경 쓸 것도 워낙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가운데 결국
삼성의 핸드셋이 얼마나 더 많이 팔려 나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를 어떻게 붙여 나가는지,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붙여 나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금 주가에서 뭐 원재료 조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큰 리스크가 없는 기업으로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 원재료를 공급받는 그런 계열사들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사로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바텍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가 51,900원이었습니다만 최근에 3만 원 선 부근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기업이 다시 한번 높은 멀티플, 높은 PER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나올지 내년까지 한번 잘 지켜보겠다는 관점을 설명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NFT 관심 많으신데 오늘 NFT 게임주 짜장면 주는 거 아니겠죠? 라고 하셨어요. 짜장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죠.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내일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오를 것 같아요? 내일 빠질 것 같아요? 모르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격 조정할 수 있죠. 예. 근데 뭐 짜장면 줄 수도 있죠. 근데 산업의 방향성은 이게 돈이 정말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성장하는 2차 전지와 함께 성장하는 NFT, 우리나라에 성장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바이오였는데 네. 성장하는 산업 자체가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업사이드 리스크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벤치마킹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안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소외받을 수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을 보고 뭐 하루 이틀 한 개 분기가 아니라 저는 그 하이브 100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0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 나오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이희권 지점장, 네, 언제나 24시간 열려있다고 합니다. 이희권 지점장께 궁금하신 점은 또 저희 방송 또 그 밖의 통로를 통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내년도의 핵심 포인트는 슬림화라고 하고요.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점에 NFT와 2차 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탐방했던 기업 노바텍에 대해서 주목할 거리가 많은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제조업체지만 엄청난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노바텍 내년까지 이 마진이 이어질지 배당도 많이 줄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업들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상 최고가 갈 수 있다는 관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는 아쉽지만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시간이었고요. 오늘 뭐 지수는 관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시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뭐 무엇보다도 원화 약세가 심화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장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는데도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79원 50전까지 밀려가면서 상승 탄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장의 관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마감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면서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